오늘은 밤에 방문을 잠그지 않는 과부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침 저녁이 되면 날씨가 서늘해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발길을 재촉했지만 가도 가도 시커먼 산 골짜기에는 불빛이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산중에서 호환을 당하는 게 아닐까? 하고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산허리를 돌았는데 저 멀리서 가느다란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비는 발걸음을 재촉해 골짜기를 몇 개나 넘어서 마침내 그 집 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살인문을 흔들며 김선비는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조금 있자 안방 문이 열리고 젊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어인일인지요. 과거 시험 보러 한양 가는 길손입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단양에 닿을 줄 알았는데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서 산속을 헤매다가 불빛을 보고는 불고염치하고 살인문을 흔들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군요. 이 길로 30리만 가면 매포에 닿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룻배를 타면 한양 가는 길목으로 접어듭니다. 선비는 이 밤중에 산길 30리를 또 걸어야 한다는 말에 기겁을 하고는 통사정했습니다. 부인, 제발 하룻밤 댁에서 머물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곤란합니다. 이 집엔 저 혼자 살고 있어서. 말끝을 무 썰듯이 싹둑 자르지 않아 선비가 또 애원했습니다. 부탁합니다, 부인. 호환이 두렵습니다. 망설이던 부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살인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선비에게 다짐받았습니다. 점잖으신 선비님이라 허락하겠습니다. 산골짝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과부라고 함부로 이상한 생각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행실이 개차반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아예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인, 안심하십시오. 저는 이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건넌방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고 나더니 부엌에서 부인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산길을 헤매다 왔으면 끼니도 못 챙겼을 것 같군요. 산골이라 반찬이 변변찮아서 죄송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재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저녁까지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많이 시장했던 터라 밥을 보니 선비는 감격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부인이 깔아준 이부자리에 누웠지만 선비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빈 밥상을 들고 나가던 부인의 육덕이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엌에서 첨벙첨벙 물소리가 났습니다. 이 밤중에 웬 설거지를 하는가? 게다가 무슨 설거지를 이렇게 오래 하나?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방문을 열고 부엌문 디딤돌에 앉아 한치 정도 벌어진 틈으로 한쪽 눈을 갖다 댔습니다. 이럴 수가. 발가벗고 나무 물통에 들어가 있는 부인이 아궁이 장작 불빛을 받아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남자 밑에 깔려서 요분질하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흑단 머리가 덮인 긴 목이 어깨선으로 이어지고 탱탱하게 솟아오른 젖무덤 아래로 허리에 살이 조금 올랐지만 아직도 엉덩이 폭에는 한참 모자라고 배꼽 아래 물속에 비친 거웃은 밤길 산골짝처럼 시커맸습니다. 선비는 돌덩이처럼 고추선 약물을 손으로 짓누르며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나는 선비야. 도덕군자이지. 날건달이 아니야. 나는 개 같은 놈이 아니야. 선비는 마루를 건너 건넌방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 눈은 말똥말똥하고 주인의 심정을 눈치챘는지 물정 모르는 녀석은 바지를 뚫을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목욕을 끝낸 부인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선비는 속으로 나는 개다. 나는 개다. 하며 문을 열고 두어 걸음 마루를 건너 안방 문 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자는지 자는 척하는 건지 호롱불을 켠 채 요염하게 요 위에 누워있는 부인을 보고는 선비는 속으로 부인,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며 안방 문을 살짝 당겼더니 문을 잠그지도 않았습니다. 나그네가 안방 앞에서 멈칫거리며 있을 때 선비님, 제발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하고 여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순간 선비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개가 아니야. 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과부 윤 씨가 안방 문을 잠그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선비가 방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른 척 그러나 기대에 가득 차서 방 안에 누웠던 여인은 돌아서 가는 선비의 기척을 듣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못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없는 걸 만들어서 달라고 했나? 쓰면 달아 없어지는 것을 달라고 했나? 산골에 혼자 사는 청상 과부한테 적선할 기회를 놓치다니. 에라, 이 맹추야. 청상과부 윤 씨는 10여 년 전 꽃피던 봄날 16살의 나이에 3살 위의 김서방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신랑은 말수가 적고 잘생긴 사내였는데 매사에 성실했으며 늘 묵묵히 그녀를 위해주던 남자였습니다.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의 가을, 머리가 깨져 죽은 신랑의 시신을 앞에 두고 윤 씨는 망연히 주저앉았습니다. 장날이라 매포장에 갔던 신랑이 건달들의 패싸움에 휘말려 죽고 만 것입니다. 신랑의 나이 19살이었습니다. 신랑을 산에 묻고 돌아온 날 졸지에 청상과부가 된 윤 씨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서 정신이 반쯤 나간 채 밤새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의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칠이 지나도록 음식은커녕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만 있다면 신랑을 따라서 죽고 싶었습니다. 외동아들의 죽음에 놀라 방 한구석에서 덜덜 떨고만 있던 시어머니는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의 겨울이 채 가기도 전에 거의 굶어 죽다시피 세상을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윤 씨는 외롭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는 재미도 없고 마음 뚫 때라고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겨우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은 아무런 맛이 없었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해서 주면 같이 앉아서 맛있게 먹어주는 남정네가 있어야 밥맛도 나고 사는 재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벽을 바라보고 혼자서 먹는 밥은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저고리 고름을 풀거나 치맛말기를 끌어당기는 당신의 손길은 얼마나 짜릿했던가요? 그렇게 짜릿한 즐거움을 주던 남편이 세상을 뜨고 보니 사는 게 아무런 낙이 없고 아무런 재미가 없었습니다. 신랑이 죽은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해 겨울, 눈보라가 심하게 치던 날, 산길을 가다 길을 잃은 선비가 하룻밤 신세를 지기 위해 윤 씨 혼자 사는 집의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비가 안방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와 부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엉겁결에 손을 내주긴 했지만 모르는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던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온몸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싹 마른 갈대처럼 심한 외로움에 허덕이던 젊은 과부의 이불 속에 사내가 스며들었습니다. 같은 이불 속에 윤 씨는 사내와 누웠고 그녀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에 사내가 주는 따뜻한 온기가 새어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눈을 뜨자 윤 씨는 옆에서 자는 사내의 등을 혹시라도 깨울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와의 동침은 사랑이나 욕망이라기보다는 같이 누워있을 때 몸으로 느끼는 온기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눈이 그치자 사내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고, 아쉽지만 내 사람이 아니니 어쩌겠습니까? 여인은 그냥 보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와의 하룻밤 동침에 제 나름의 깨달음을 얻은 여인은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산다는 건 좋을 때 서로 안아서 온기를 나누고 힘들고 다쳤을 때 서로 상처를 핥아주는 일이로구나. 죽은 남편에 대한 죄스러움보다는 오랜만에 경험한 두근거리는 감정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서너 달에 한 번쯤 길을 잘못 든 사내들이 밤늦게 과부댁의 살인문을 두드렸고, 여인은 산신령이 자기를 가엾게 여겨 베풀어준 은혜련이 여기고는 오는 사람 맞이하고 가는 사람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부인은 하나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는 반드시 지켰습니다. 안방문은 열어둔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겠다. 가끔은 이번에 만난 선비처럼 방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화가 났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에게 하룻밤 적선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짓일까? 겨우 잠이 들었던 선비가 선잠에서 깨어나니 벌써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의관을 갖추고는 괴나리 보찜을 둘러맨 다음 길을 떠나면서 부인,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안방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살인문 닫는 소리가 들리자 살인문 밖으로 부인이 나와 한 줌의 소금을 획 뿌리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공자야, 맹자야. 길거리 똥개만도 못한 놈 같으니라고. 무언가 불만 섞인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선비가 뒤를 돌아보니 주인 여인이 무언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하고 생각했지만 갈 길이 멀어서 더 이상 그 문제를 생각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30리를 걸어 메포나루터에 다다랐을 때 선비의 얼굴을 힐끗 쳐다본 뱃사공이 툭 내뱉었습니다. 선비님 얼굴을 보니 산골 과부댁에서 하룻밤 묵고 오는 것 같군요. 그런데 잘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덕군자라고 자처하는 손님이 하룻밤 묵고 가면 그 다음날 꼭 소금을 뿌린다더니만 선비님도 당한 것 아니요? 소금 뿌리는 건 뭐 재수 없는 인간이란 뜻이지요. 선비는 순간 얼굴이 붉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집에 하룻밤 묵는 것이 통과의례처럼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괜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노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뱃사공이 껄껄 웃으며 노를 저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고 모르는 척하듯이 나눌 때 나누어주지 않으면 그게 더 부끄러운 법이라오. 혹시라도 강을 건너는 길에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거든 선비님 탓인 줄 아십시오. 선비는 뱃사공의 농담에 화가 났지만 혹시라도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건너편 나루에 닿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위엄있고 활기차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과거에는 반드시 장원급제해야 할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